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속도와 감염 확률, 예방접종 효과 등을 종합한 예측 결과라며 연구자 대부분이 13만 명 이상의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정부 관리 가능 인원의 88%에 달하면서 앞으로 재택치료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고위험군은 하루 2차례 유선으로 모니터하고 일반 환자는 스스로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학사 운영을 정상 등교와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를 넘으면 학교 재량에 따라 정상 등교가 아닌 다른 학사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위중증과 치명률 관리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은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직전 주와 마찬가지로 모두 높은 단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90%를 넘으면서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영향이 컸습니다. 검사 양성률은 이달 첫째 주 9.53%로 지난주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 1.6으로 3주 연속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7명꼴로 지난해 11월 첫째 주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간 입원 환자 수도 늘었지만 위중증, 사망자 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유행의 영향으로 이달 말쯤 국내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질병청 위기대응 분석관은 앞으로의 유행 속도와 전파 가능성, 감염 확률, 예방접종 효과 등을 종합한 예측 결과라며 대부분의 연구자가 13만 명 이상의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라고 할 만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택치료자가 14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고위험군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고 모니터링 전화를 하는 등 재택치료자 관리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선 모니터링의 경우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만 지금처럼 하루 2차례 진행합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유선 모니터링 없이 환자 스스로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치료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532개인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려 재택치료자 21만 7천 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격리 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행 지자체 공무원이 확진자의 격리를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가족 격리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적 목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7일 격리 통보도 확진자 격리 통보 시 함께 실시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인 생활 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집니다.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 신속 항원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 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역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유증상 접촉자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무증상자는 7일간 3차례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동거 가족 중 밀접 접촉자가 있어도 신속 항원 검사를 2차례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 중지 기준도 정비합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전자문진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 문진 항목 수는 25개에서 14개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일과 오는 14일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의 진단검사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는 전자문진표에 신속항원검사 항목도 추가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문진표로 신속항원검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PCR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최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 검사, 즉 여러 사람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자와 간병인은 환자를 돌보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했던 PCR 검사가 지난 3일부터는 1회당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한 모든 사람이 검사 대상자가 되고 밀접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위치 정보가 없어도 휴대전화 전파 신호를 이용해 모든 밀접 접촉자를 10분 만에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 많은 선수와 관객이 모였지만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걱정은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10분 안에 알려주는 앱 덕분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진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플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진자가 제 옆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사항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위치 정보가 아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해 실내에서 확진자 접촉 여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99.8%에 달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장 전체 출입자가 검사 대상자가 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사 대상자가 최소 10%로 줄어 확진자와 실제로 접촉한 사람만 검사하면 됩니다. 연구진은 마치 지문처럼 공간에 따라 전파 신호가 다른 점을 이용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전파 지문을 가진 밀접 접촉자만을 구별하는 건데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어도 둘 사이에 벽이 있다면 전파 특성이 달라져 밀접 접촉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실내 공간에서 전파 신호를 만들어내는 비컨은 값이 저렴하고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작동돼 설치도 쉽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폰에서 수신한 전파 데이터입니다. 확진자의 신호세기와 그다음에 접촉자의 신호세기를 비교함으로써 이 사람이 확진자와 같이 있었는지 또는 따로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스포츠 경기, 지역축제 등 QR코드만으로는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효과적으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그 밀접 접촉자만 분리시켜서 대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진은 이달 중으로 키스트 전체 건물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양재 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48일 만에 100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정부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보다 인구가 적으면서 1,000만 명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13곳 가운데 한국이 누적 확진자 100만 명에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OECD 38개 나라 중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며 감염 규모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시야를 가리는 연기나 건물 잔해 안에서 생존자의 움직임이나 생체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유독성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대형 화재 현장, 콘크리트 잔해가 수색을 방해하는 붕괴 현장. 구조대원들은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아내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맨눈으로 생존자의 위치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첨단 레이더를 이용해 악조건에서도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짙은 연기 속 사람이 움직이자 모니터에 전파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으로 막혀 있더라도 그 너머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 등 생체 신호를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센티미터급 움직임도 알아낼 수 있고 벽 뒤에 쓰러져 있거나 붕괴 잔해물에 묻혀 움직임 없이 호흡만 하는 사람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레이더 시스템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0cm의 태블릿 정도. 앞으로 크기를 더 줄여 스마트폰 정도나 헬멧 등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동시에 소방구조대 등과 협업을 통해 모의 실증을 추진한 뒤 실제 재난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그 세 번째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구상과 비전에 대해 듣는데 오전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45분 동안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토론은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고 내일 윤석열 후보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신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에서 최근 코로나19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자국 내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가 1,229명으로 기존 기록인 지난해 1월 26일에 1,185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당 하루 사망자 수 또한 지난달 급증해 최근에는 5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히브리대 바라크 라베 교수는 올해 자국의 코로나19 사망자 822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29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8월 접종한 1차 부스터샷의 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9일째 계속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돼 수도 오타와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수천 명의 시위대가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입니다. 이번 시위는 트럭 운전사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가 불어나면서 방역 규제와 트루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역도 토론토, 밴쿠버 등 다른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Just for the mandates right now that's going on in Canada, I think it's infringing a lot of people's movements, freedoms. They have a choice in this country. Not tyranny, not being told what to inject in our body. 시위대가 하루 종일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요 도로도 트럭 시위대에 점령돼 교통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수가 경찰보다 많아서 통제불능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급기야 오타와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any residents have not slept for days due to the noise and disruptions, and many have been shut in due to the crowds, a lockdown imposed by the protest itself.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도 백신 패스와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결국 접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 총리와의 사진과 함께 과학과 증거에 기반을 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조사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해 기원 조사 당시 자료 공유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에 2단계 조사 협조를 요구했고 중국은 추가 조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코로나19의 중증 진행,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갈릴리 의료센터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그램당 20나노그램 이하인 환자는 40나노그램 이하인 환자보다 이상인 환자보다 중증이나 위중으로 악화할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전에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그램당 20나노그램 이하였던 환자는 40나노그램 이상인 환자보다 사망률도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대까지 늘어난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3차 백신 접종 목표를 하루 100만 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3차 접종을 이달 중 현재 2배 수준인 하루 100만 회까지 늘려 원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3차 백신 접종률은 지난 4일 기준으로 4.8%에 머물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접종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순하다 못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주인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두 얼굴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감싸기만 해서 주인과 반려견의 올바른 서열이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요. 반려견과 화목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법.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밖에서는 얌전하고 소심한 반려견 두부. 집에서는 왕처럼 굴는데 앞에 강아지들이 보이면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예민한 건 물론 안 돼. 수시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보호자를 공격하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하는 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광진구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 두 분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두부. 두부가 경계성이 심하네요. 아, 네. 원래도 초인종만 눌러도 이 정도로 짖고요. 외부인이 오면 이렇게 항상 짖는 편입니다. 두부의 높은 경계심으로 인해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늘 펜스 안에 가둔다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아마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펜스를 좀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어요. 저도 물릴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상태면 물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작진과 두부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두부의 시선을 돌리고자 간식으로 유혹해보지만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은 두부. 그나저나 두부와는 어떻게 가족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적적하신 것 같아서 두부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생후 2개월 무렵 선물처럼 가족들과 연을 맺었다는 두부.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내가 됐다는데요. 그날 오후 주방에서 분주한 어머니를 멀찍이 바라보는 두부.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의 다리를 물며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파. 두부야. 하지 마. 두부가 놀아달라는 건지 먹을 걸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바지를 잡고 맨날 입질을 해요. 두부 일로. 두부 안 돼.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두부의 입질. 결국 주방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두부의 엉킨 털을 빗어주는 보호자. 그런데 그때 두부 안 돼. 안 돼. 또 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카메라를 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두부가 이렇게 자주 입질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입질은 해왔는데 얘가 커가면서 이제 조금
힘도 세지고 강도도 세지다 보니까 손에 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한번 물리셨는데 좀 심하게 물리셔서 응급실까지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일상생활 속 가족 보호자 모두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두부. 그런 두부의 입질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다는데요. 행동 교정하고 싶어서 그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학교도 수료했고 그 방문 훈련도 받았고 또 이제 친화 사회성 때문에 헬퍼독이랑 같이 하는 훈련도 했는데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호자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치기 어려웠던 두부의 문제 행동. 하지만 보호자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래도 두부가 저희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책에 나서기 앞서 두부에게 옷을 입히려는 보호자. 그런데 두부가 또다시 공격성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두부가 이제 옷 입을 때마다 물려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입히고 있습니다. 두부 산책 가자. 가자. 두부 이렇게 나가는데 입막이 안 해도 돼요? 집에서만 이렇게 왕처럼 저희를 무는 거지 밖에 나가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과연 두부의 또 다른 얼굴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렇게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두부. 두부, 옳지. 두부의 기분도 무척이나 좋아 보이는데요. 근처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부와 보호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부가 걸음을 멈춰섰는데요. 앞에 강아지들이 보이면은 무서워갖고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두부 가자. 보호자가 어르고 달래 겨우 다시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반려견이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멈추길 반복합니다. 공격적이었던 집에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두부. 밖에서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기 바쁘답니다. 결국 산책을 마무리하는 보호자. 매일 두부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만큼 보호자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두부의 공격성도 낮추고 친구들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훈련들을 해봤는데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종류는 모성 본능에 의한 공격성, 통증으로 인한 공격성, 자기 방어로 인한 공격성 등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형견이 중형견과 대형견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은 개가 젊은 개보다 공격적일 확률이 높고 수컷이 암컷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두부의 정확한 문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부의 문제 원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종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구나. 이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몇 살 됐어요? 3살 됐어요. 역시나 이용종 전문가에게도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두부인데요. 그런 두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두부가 몇 살부터 사람 물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물기 시작한 건 한 7, 8개월 때부터 좀 세게 물기 시작했어요. 7, 8개월 때부터는 근데 입질이 일찍 시작한 거거든.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이제 짖는 거, 무는 거, 그다음에 공격성 같은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사나워지게 돼 있어. 그럼 이런 행동을 할 때 바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려견의 입질이 시작된 경우 성견이 됐을 시 더욱 높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만큼 문제 행동 교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두부의 정확한 문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반려견은 어떻게 보면 서열의 동물이거든요. 지금 두부가 서열이 워낙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호자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많이 물리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하고 사람 간의 서열 관계 개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보호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보였던 두부. 이 같은 이유는 집안 내 서열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데요. 두부 행동 교정하려고 많은 훈련들을 제가 배우고 같이 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교정하고 싶은데 못했고 지금처럼 계속 물리고 되풀이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부가 제일 예민한 부분, 어떤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행동의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정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두부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고 하는지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볼 거거든요. 두부 일로 와. 두부. 보호자의 부름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두부. 두부야. 보호자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계속 두부를 불러보는데요. 두부에게 오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열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서열에서 밀리게 되면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두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싫어. 으로 바뀌어져요, 나중에는. 자, 이번에는 한번 와 하고 쭉 한번 당겨보세요. 두부 와. 두부 이리 와. 쭉 당기세요. 네. 이리 와라는 명령어와 함께 리드줄을 당기는 게 훈련의 포인트. 기다려. 기다려. 두부 일로 와. 옳지. 앉아. 옳지. 한번 명령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두부가 누구에게 서열이 잡혀? 저에게. 그렇죠. 보호자에게 서열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 이 바뀌는 거를 정확하게 시켜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보상이거든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왔으면 그냥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한번 칭찬해볼게요. 옳지. 예, 더 머리부터 쭉 옳지. 그냥. 반려견이 명령어를 수행했다면 빠르게 보상을 해주며 행동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평상시 두부 만지는 것이 제일 어렵잖아요. 두부 터치하는 스킨십 교육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두부의 공간이 어디예요? 두부는 보통 여기서. 아, 소파를 제일 좋아하죠. 그럼 이제 마무리 훈련 짓고 터치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소파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한번 가시죠.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갔죠? 두부가 먼저. 두부가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영역껏 주장했던 것이 두부잖아요. 그래서 두부가 먼저 올라가시면 안 되고 보호자님이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두부를 불러서 오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네. 기다려. 보호자가 주도권을 잡고 반려견을 리드하는 게 훈련의 핵심 포인트. 자, 왼손으로 리드줄을 살짝 잡으세요. 혹시라도 물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나웠던 아이들은 물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시키기 전에 왼손으로 가볍게 잡았죠. 머리부터 엉덩이 쓰다듬기 쭉.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는 걸 해주게 되면 걔들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쓰다듬는 교육을 해주는데 쓰다듬고 있다가 으르렁거리거나 표정이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럴 때는 내려가 하고도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다시 올라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다려. 어느새 보호자의 리드에 맞춰 훈련을 따르는 두부. 단시간에 생긴 놀라운 변화인데요. 예민함과 공격성은 줄어들고 보호자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솔루션을 받아보니까 많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느껴졌고 두부랑 같이 훈련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이 두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모두가 예뻐하는 두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의 반려견이 보호자를 향한 공격성을 보인다면 명령어 훈련을 통해 올바르게 서열을 재정립해주고 보호자의 통제 하에서 스킨십 훈련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점 모두 잊지 마세요.
간암은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은데요. 간암은 발생해도 뚜렷한 증상이 없고 뒤늦게 발견해도 손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 간암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 수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경석 간담체외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얘기한 대로 간암은 암 중에서도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죠. 네. 또 얼마 전에 그 국민 MC로 알려졌던 허참 씨가 간암으로 별세하면서 요즘 더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간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관리를 합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필요한 에너지로 가공을 하죠. 예. 우리 혈액 안에는 이제 알부민, 콜레스테롤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성하고 또는 외상 등으로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 등 생명 유지를 위한 물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또한 해독 작용도 간 기능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술이나 또 다른 독성 물질 많죠. 이런 것들을 대사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요새 이제 많이 발견되는 게 장에서 올라오는 세균 감염을 잘 막는다고 돼 있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간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면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다가 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간암이라고 칭하나요? 예, 간은 보통 그 간질환이 있는 또는 간병변이 있는 사람한테서 생기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화면에 네. 건강한 간과 그렇지 못한 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을 예. 텐데 정상적인 간은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색깔도 곱죠. 선홍색의 네, 아주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말랑말랑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에 염증이 계속 생기고 괴사가 생기고 또 생기면서 이게 울퉁불퉁해지면서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예. 지금 보면 저쪽 위쪽, 오른쪽 위쪽에 가운데 사진에 있는데 이런 걸 간경변 상태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에 이제 또 간경변이 되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간암에 걸릴 경우 간에 이제 가운데 이제 결절이 보이게 되는데 종양이 보이게 되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간암은 간에 발생하는 모든 암을 총칭하는 말입니다만 네. 간암 중에서 간에서 발생하는 암과 타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간의 간세포, 간에는 간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생기는 암을 간암, 간세포암이라고 그럽니다. 네. 또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간암은 생존율과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암의 생존율은 사실 다른 암,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네. 5년 생존율이 1990년대에 한 15% 미만이었는데요. 현재 많이 향상됐지만 40% 미만입니다. 그런데 또 10년 생존율을 보면 20% 미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른 암에서 이제 치료를 잘 해서 5년을 넘으면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간암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간이 나쁘기 때문에 간암이 생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생존율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결국 간암의 사망률은 일반 다른 암보다 예후가 안 좋아서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한 10만 명당 16.7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암 중에서는 남성에서는 이제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5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 여성에 있어서는 이제 유방, 갑상선, 대장, 위, 폐 다음으로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5배 이상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예,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 반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C형 간염, 알코올성, 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이 있습니다. 네. 간염이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간염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보통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만 해도 B형 간염의 이 경우 우리 양성률이 한 15%였지만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 국민의 한 8%가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이었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만성 B형 간염으로 가는 거는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즉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적절하게 처치를 못했을 때 만성 B형 간염을 앓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 이긴 한데 현재는 이제 예방 주사를 잘 예방으로 해서 도입해서 쓰고 있어서 수직 감염을 계속 막고 있죠. 네. 그래서 감염률이 이제 지금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2% 미만이 될 정도로 B형 간염이 많이 줄어들었고 예. 젊은 연령에서는 이거보다 더 2%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이 문제인데 C형 간염 양성률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 지금 전 연령에서 한 0.75% 정도 됩니다만은 고령일수록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간염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바이러스 간염을 잘 치료하고 있어서 앞으로 감염률도 많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간암의 발생률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반대로 요즘에는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알코올이나 비만으로 인한 대사 장애, 그래서 지방간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간암은 발생해도 뭐 어떤 증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아예 증상이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간암 환자들에게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간은 사실 통증이 없는 장기입니다. 찔러도 별로 통증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더라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또 간의 위치가 복부의 우상복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배의 오른쪽 갈비뼈 뒤쪽에 있죠. 네. 그래서 만져지지가 않고 또 이제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검진도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대부분의 아까 말했듯이 환자들이 B형, C형 간염 등으로 인한 간 경변을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괴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고 가끔 종양이 터져서 출혈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간에 암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간이 나빠져서 이제 황달이 나타나게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또는 복수등이 나타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간암이 말기가 되면 결국 간암이 파열되고 배에 피가 또 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이 계속해서 나빠지니까 정맥류도 터지고 피를 토하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진행됐을 경우에는 별로 치료할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자가 진단도 어렵고 또 종양이 무척 커진 뒤에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가면 간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간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결국 한 가지 치료로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예. 다른 암하고 틀리게 이 간암에 있어서는 암의 병기는 물론 간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을 중요한 큰 기관이기 때문에 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적정량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간암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간 절제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간 절제를 해서 간암과 그
조직을 충분히 절제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역할이고요. 그렇지만 간암이 진행해서 여러 개거나 간 기능이 나쁠 경우에는 고주파 요법이나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차선책이죠. 차선책은 이 고주파 열 치료 같은 거는 이제 침을 간암에다가 찔러서 거기서 열 치료를 해서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이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다가 간암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막거나 또는 화학 색전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나 결국 이런 치료를 해도 나빠진 간에서 계속 간암을 발생시키고 또 간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간암이 계속 재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치적인 간 절제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년에 한 재발률이 50~60% 다시 재발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는 요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간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간이식을 하면 이제 전체 간을 다 절제를 해내니까 나쁜 간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상당히 적은데 아직까지 간 이식은 이제 조기 간암한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문제죠. 왜냐하면은 진행됐을 경우에는 벌써 타장기에 이제 암세포가 퍼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간암에 어느 정도의 병기에 있을 때는 간 이식을 하면은 거의 완치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건강한 간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간암을 좀 없애려면은 우선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인 바이러스 간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형 간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예.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비위생적인 시술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신이나 불법 문신이나 주사, 바늘, 공육, 면도기 같은 것을 쓴다든가 소독이 안 된 침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코올도 간 건강을 악화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금주를 해야 되고요. 식습관 이제 균형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간 건강을 잃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서경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에 최상순 LG화학 책임연구원과 허석배 클린일렉스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최 책임연구원은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용량 NCMA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화 기술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허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 전기차 충전기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외상성 뇌손상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한양대 공동연구팀은 반영구적인 항산화 효과를 내는 물질인 산화세륨을 막대 형태의 나노 입자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면 외상성 뇌손상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 알려진 구형태의 산화세륨 나노 입자와 새로 만든 막대 형태 입자를 쥐에게 주입한 결과 막대 형태의 입자를 투입한 쥐에게서 뇌부종이 더 많이 감소했고 인지기능 회복도 뚜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플라즈마 필터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이승훈 박사 연구팀은 유전체 필터 방전 기술을 적용한 플라즈마 필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에어로졸이 99.8% 이상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배양 접시에 담긴 액상 형태가 아닌 에어로졸 상태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해 실시간 방역 성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을 겪고 몇 년이 지나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미셸 유한슨 교수팀은 지난 1971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3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자료 6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인지기능 변화에 즉각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몇 년 후부터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심근경색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 개발도 같이 하면서 서로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차기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질 대선 후보들에게 과학 지원 정책과 비전을 물어보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그 세 번째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차례로 오전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45분 동안 생중계해드립니다. 따라서 내일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는 오후 4시에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사이언스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